마켓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 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종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과 다뤄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경제가 좀 추락한다라고 봐야겠죠. 어제 2분기 GDP가 발표됐는데 성장률이 부진하게 집계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 발표가 됐습니다. 소장님, 그런데 6.3%로 집계가 됐는데 사실 시장의 예상치가 7%였습니다. 크게 하회한 수치인데 이 수치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네, 지난 2분기였죠. 제로 코로나 정책에 의해서 중국의 41개 도시가 멈춰섰는데 이 때문에 중국의 성장률이 0.4%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년 뒤인 지금은 성장률이 7% 이상이 나와야지 정상인데요.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6.3%밖에 기록을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주요 원인은 투자가 부진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중국은 현재 주요 도시들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이 붕괴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는 1분기에 1분기가 마이너스 5.8%인데 이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감소했고요. 또 지방 정부는 채무 문제로 인해서 봄철 재개발 사업을 전혀 하지는 못했습니다. 봄철을 보면은 4월 달부터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인해서 신용 경색이 중국 시장을 덮쳤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은행과 관련된 뱅크런 사태가 일어났고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노후주택 단지를 새로운 고층 아파트라든지 그리고 학교나 쇼핑센터와 같은 건물을 짓기로 했었는데 이게 모두 멈춰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경제와 관련돼서 현재 순간 풍속을 보여주는 직전 분기 대비 성장률을 보면은 1분기는 2.2%를 기록했지만 1분기는 0.8%를 기록했는데요. 기저효과가 사라질 3분기부터는 중국 경제는 제로 성장까지 떨어지는 그야말로 실속할 가능성이 세계가 경악한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중국에서 주택 버블이 붕괴가 되면서 지금 투자도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상반기 소매 판매의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가 증가한 수치로 집계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 수치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투자와 생산이 부진한데 소비나마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데요. 8% 정도의 소비 성장을 이뤘던 것은 아무래도 기저효과 영향이 컸었고요. 최근 들어서 개인 소비가 서비스 주도로 좀 소비가 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복 소비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중국에서는 의식주를 시기주라고 표현합니다. 아무래도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되니까 소비가 외식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산업에 집중이 됐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 소비의 20%를 차지하는 자동차, 승용차와 관련된 판매가 두 자릿수 증가를 보였다는 겁니다. 중국은 7월 1일부터 배기가스 규제가 강화됐는데요. 기준 미달 차량 같은 경우에는 생산, 수입, 판매가 모두 금지가 되기 때문에 2분기에는 가격 파괴 현상들이 나타났고 이에 따라서 판매 특수가 일어났는데요. 이제 7월 달부터는 이런 특수가 사라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반기에는 소비 특수도 기대할 수 없는 암울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수출 경기라든지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 한 중국 경제는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L자형 성장을 면치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에서 기저효과로 인해서 이런 수치가 나타났고 그런데 앞으로 다른 모멘텀이 없다라면 L자형으로 지금 나타날 것이라고 짚어주셨는데 사실 전 세계는 인플레이션과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만 이렇게 디플레이션에 빠진 이유가 뭘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6월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4까지 떨어졌는데요. 9개월 연속 하락을 했고요.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소비자 물가 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0% 성장을 할 정도로 자동차라든지 스마트폰 가격도 현재 가격 전쟁에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의 이런 디플레이션 압력이 단기간에 멈추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전 세계 제조 상품의 3분의 1을 생산하는 중국이 수출이 12월 달에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12.3%까지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수출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내수 시장에 쏟아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보여지고요.
또한 16세부터 24세 젊은층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21.3%까지 높아졌습니다. 2018년서부터 이 통계가 작성이 됐는데 사상 최악의 상황이 3개월 연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개인 소비도 부진하고 또 수요 부족으로 인해서 물가 하락 압력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또 돈을 푼다고 해서 중국이 디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바뀌기 상당히 힘들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대중국과 관련된 우리나라 수출도 당분간 좀 어려운 고비를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소장님께서 이게 좀 단기간에 극복이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 디플레이션의 싸움이 장기전으로 이어질까요? 네, 장기전은 이어질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견해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올해 상반기에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770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24.8%나 급감을 했습니다. 중국 전체 시장에서 우리 상품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2위에서 지금 5위까지 추락한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중국의 CPI를 보면은 가격적인 요인 압력도 클 뿐만 아니라 수요적인 압력이 상당히 좀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시장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기업들은 출혈 경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제품이 품질이 좋고 그리고 그 상당히 좀 매력적이지만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가격이 비싼 우리 제품을 좀 등한시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체계 구조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빠른 속도로 회복이 불가능하고요. 그동안에 우리 경제 같은 경우에는 20년간 중국 특수라는 단물을 계속 흡입을 해왔기 때문에 산업 구조 조정, 수출 구조의 다변화가 상당히 늦었다는 점에서 당분간 수출 경기는 좀 안 좋아지지 않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새로운 성장 엔진뿐만 아니라 수출 다변화에 전력을 기울여야 될 시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중국은 시장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빨리 이 중국 디플레이션 상황을 극복할 것 같은데 그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을까요? 네, 가장 그 단기적인 효법은 일본처럼 금융 완화를 하고요. 또 기동적인 재정 정책뿐만 아니라 민간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성장 촉진책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중국은 계획 경제를 시장 경제로 빠른 속도로 바꿔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체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건드리기는 상당히 힘들고요. 이 때문에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돈을 푼다고 해서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특히 유동성 함정에 지금 빠져 네.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그리고 고령자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도 쓰고 있고요. 또 수출 구조와 관련해서 다변화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 아시안에 중시되었던 시장을 이제 신흥국 시장으로 돌리려는 작업도 하고 있고요. 섬유라든지 신발 같은 경우는 중국 전체 수출의 한 20%를 차지하고 4,909억 달러 정도로 작년에 수출했는데 이 부분을 자본 집약적인 산업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디리스킹 정책, 첨단 산업 규제를 계속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이런 그 산업 구도 조정 작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속도가 좀 더딜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중국의 수출 또 세계 경제 성장 동력도 약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경제 체제를 바로 바꾸는 것은 어려울 테고 수출을 통해서 지금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지금 중국을 살펴보면 금리 인하 외에는 다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건가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300만 개 기업이 문을 닫았고요. 최근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공장이 폐업이 되면서 매일 200건 이상의 대형 시위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기업 리더와 그리고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 들어서 6번의 긴급 경제와 관련된 점검 회의를 했는데요. 이때 모두가 이야기했던 것은 현재 중국 경제는 매우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으로는 경기를 끌어올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만성적인 쇠약 상태에 빠져 있는 중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이는 손인 중국 정부가
펼치는 계획 경제보다는 민간 주도의 시장 경제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하지만 중국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시 주석이 주장했던 공동부유, 인민경제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획 경제 그리고 국유기업 중심의 성장 방식은 바꿀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7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하반기 경제 전략과 관련된 편성을 하는 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아무래도 경제 개혁이라든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기는 상당히 힘들고요. 아무래도 각 부처에서 만들었던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옵션이죠. 부동산과 관련된 종합 대책을 내놓는다든지 중국 지방 정부들 같은 경우는 현재 재정난에 빠져 있기 때문에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3%에서 4.5이나 4.8까지 늘려서 투자를 좀 활성화시켜주는 정책, 그리고 젊은 층의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 완화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책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경기 부양책이 발표될 즈음에서는 중국과 관련된 상승했던 주가는 좀 파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시진핑의 주장과 대치되기 때문에 경제 체제로 바로 변환하기는 어렵긴 할 텐데 그래도 사실 이 체제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진핑이 지금 중진국의 함정에 탈출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지금 나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텐데 그럼 중국 개혁을 좀 외면하고 있는 속내가 뭘까요? 네, 시진핑 같은 경우는 14억 중국 인민들을 혼자서 지배하는 정치 체제를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독재자들 같은 경우는 선거로 정권이 바뀌는 일이 없기 때문에 시 주석 입장에서는 유권자들이 원하는 실업 문제라든지 과잉 부채를 줄인다든지 경제 개혁보다는 아무래도 안보나 치안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요. 최근 중국에 대해서 미국의 디리스킹 전략이 중국이 패권을 추구하는 미국이 계속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전 세계에는 중국과 관련된 장벽을 지금 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7월 달 들어서 상하이 협력 기구에서 해양 세력이 강하게 연대하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인민군대를 찾아가지고는 실질적인 전투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할 정도라고 합니다.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그 북한식 벼랑 끝 전술을 펼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과의 군비 경쟁을 더 앞으로는 끌어올릴 것이고요. 관림과 같이 수출 통제도 앞으로 더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마 우발적인 충돌까지 직전까지도 몰고 가면서 내년에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요. 이런 벼랑 끝 전술을 잘 쓰면 오히려 그 외교 세력을 자기한테 끌어올리는 효과는 있겠지만 간파당했을 경우에는 경제적 역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련도 그랬고요. 북한도 경제적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제적 제재로 인해서 중국의 성장 동력은 점점 더 약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중 갈등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사실 첨단 반도체와 관련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반도체 관련해서 최종 수출 규제 행정명령을 곧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출 규제 대상 품목이 되는 것과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대중국 수출에 타격을 받게 될까요? 네, 그림에서 보시는 바처럼 네. 트럼프 행정부 때는 화웨이라든지 인권 침해 기업인 DJI라든지 푸젠지나 그리고 SMIC 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엔티티 목록에서 규제를 했는데요. 이제 바이든 정부 때부터는 첨단 산업과 관련된 모든 규제를 좀 확대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대량 파괴 무기라든지 최신 군사 시스템에 전용이 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팅이라든지 클라우드 서비스, 또 슈퍼컴퓨터, 양자 계산과 관련된 반도체, 그리고 AI용 반도체와 관련된 대중국 수출을 규제하게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으로 출시하기 위해서 범용 제품인 A800이라든지 N800과 같은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AMD의 GPU도 규제 대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범용 제품을 생산해서 중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라든지 또한 이런 장비를 만들어내는 미들 앤드 이하의 우리나라 기업들이죠. KC나 ST 프로,
TCK, 하나 머티리얼스뿐만 아니라 중국의 그 전기차와 관련된 부품을 만드는 회사, 태양광, 그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또 모바일 기기의 핵심 부품을 중국에 공급하는 회사까지도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중국에 대해서 미국은 반도체 기업이 돈줄이 마를 정도까지 R&D 투자를 할 수 없도록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의 반도체 기업 몰락에 따른 우리 그 반도체 기업의 반사 이익을 보겠지만 우리나라 전체 반도체 수출의 40% 이상은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피해는 피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이제 중국을 계속해서 압박하면서 중국의 반도체가 좀 몰락하게 되고 우리 기업이 반사 수혜는 받겠지만 일단 단기적인 피해는 있을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미국이 중국의 AI 사업을 콕 집어서 뭐 첨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범용 기술까지도 조금 제한을 걸고 있는데 이러는 속내가 뭘까요? 아무래도 AI 기술이 군사 패권을 장악하는데 결정적인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I는 뭐 드론이라든지 전투 로봇, 핵 잠수함, 레이더, 그리고 감시 정찰 쪽에 무기로 쓰이게 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 AI 개발을 통해서 진화 전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앞서가는 기업이 검색 엔진 회사인 바이두인데요. 중국은 베이징에서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을 바이두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율주행 그 시스템과 관련된 AI와 무인 로봇, 드론을 합체시켰을 경우에 AI에 의한 군사 혁명이 가능한데 이게 바이두가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AI 분야에서 선두주자지만 중국이 지금 무섭게 추격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이 전 세계 특허의 60%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개인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국가가 이용하지 못하고 다른 기업이 이용하지는 못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대한 데이터를 이용하기도 쉽고요. 또한 AI를 통해서 복습하기도 상당히 쉽기 때문에 AI와 관련된 기술이 상당히 발전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AI와 관련된 규제 강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강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